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복수에 성공한 사람을 국가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용감한 시민상처럼 용감한 복수상. 용감한 복수상을 제대로 시상하는 사회라면 애초에 공적인 복수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미로 한 말인데 좀. 재미로 하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제가 뭐 죄를 줬어요. 오늘의 주제 복수예요. 네. 이제 말끝마다 다 S 붙이기. 복수. 복수스. 근데 진짜 복수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 영화든 소설이든 신화든 이런 데서 우리가 굉장히 빠져드는 그런 정도의 복수는 정말 인생이 아작나는 복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폭력을 즐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렇게 이걸 즐겨도 되나 하는 어떤 그런 그 죄책감이 생기는데 복수국은 일단 폭력을 내가 되갚아줄 이유를 명분을 관객들에게 제공하잖아요. 당위성 있죠. 정당화하죠. 워낙 나쁜 일을 저놈이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어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정의로움이 바탕에 깔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잘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행위로 옮길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고 그쵸. 우리가 복수라는 이 개념은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잖아요. 사이다. 상대방이 나한테 공격을 했을 때 내가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 애초에 나를 공격한 사람의 2차 공격을 무화시킬 수 있어요. 네. 복수를 안 하면 이 사람이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고 잡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그것을 보고 있는 주위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 쟤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는 게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모임 승차자를 막는다는 거예요. 함께 사냥을 갔다. 옛날에는 사냥을 해서 무슨 사슴고기를 이렇게 잡았다고 했을 때 사냥해 온 사람은 6끼 먹고 사냥 안 한 사람은 1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기본적으로는 공평하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공동체에서 위험한 사람은 무임 승차자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문화적인 어떤 혹은 구체적인 양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리처드 니스벳이라는 사회학자가 한 얘기인데 미국에서 보다 보면 똑같은 미국 백인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동북부 지역의 백인 남자들의 이 총기 폭력에 연루될 확률하고 남부 지역의 백인들의 총기 폭력에 연루될 확률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이민을 올 때 백인들 중에서 최초 이민자 중에서 잉글랜드나 네덜란드나 독일계가 주로 북동부 쪽에 정착을 했고 이 사람들은 정착해서 집약 농업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부 쪽에 정착한 사람들은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정착하면서 집약 농업을 한 게 아니라 목축업을 했다는 거예요. 목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양자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밀이나 벌이 일정량을 훔쳐도 농부에게는 그렇게까지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목동한테 양이나 소를 만약에 훔치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이 있다는 네. 거고 농부한테 결국 중요한 거는 곡식이 아니라 땅이라는 건데 목동한테 중요한 건 땅이 아니라 땅에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그 가축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는 누군가가 내 것을 훔쳐가거나 나를 공격할 때 맞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자기 이익이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남부 스타일로 말하면 명예라는 거예요. 그게 명예라는 건데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남부 쪽의 남자들이 터프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수라는 게 우발적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를 하려면은 철저하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그걸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행동입니다. 네.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게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계획적인. 네. 치밀하게 설계해야 되니까. 저는 좀 독특한 거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가 콘텐츠 확장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게임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라오라고. 예, 해보셨어요? 이게 정말 명작 게임인데 그냥 좀비 세상이에요. 좀비 세상. 좀비 세상의 주인공인 조엘이라는 아저씨가 있고요. 마치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엘리라는 이제 소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라는 아이가 이제 좀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체를 보유한 이제 일종의 그 면역자예요. 그러니까 좀비 세상에서 이 엘리라는 애를 구하려고 이 조엘이라는 그 아저씨가 정말 영혼을 바쳐 싸우면서 이 엘리라는 아이를 구해요. 정말 그 이 험난한 세상에 이 부녀지간 같은 딱 유일하게 있는 사람. 거기서 이제 헤쳐나가는 과정도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아슬아슬하고 스릴 넘치면서도 굉장히 막
절절한 그런 작품이 바로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파트 2가 등장을 합니다. 원의 그 소녀 엘리와 그 다음에 에비라는 또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파트 2가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복수가 타이틀이에요. 조엘이 시작하자마자 에비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에비에게 조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해나가고, 근데 재밌는 게 내가 게임 캐릭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시점과 감정을 갖고 계속 게임을 교차 진행을 해요. 이입하기가 어렵겠네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는 죽여야지 넘어갈 수 있는 적인데 이쪽으로 오면은 얘도 굉장히 애절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게임이네요. 네, 예를 들어 컨텐츠에서 누군가가 이런 교훈을 전할 수 있어요. 복수하는 대상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게임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죠. 1인칭이죠. 능동적으로 네. 하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이제 드라마로도 지금 제작이 됐어요.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해보라고 하죠. 아니요, 라스트 오브 어스를 제발 평론해달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2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맞아요. 저도 알았는데요. 정확하게 뭐가 어떤 쟁점인지 몰랐는데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게임 자체가 유저들의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임이라서 제가 갖고 가봤고요. 누군가가 이걸 해놓은 게임 장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눈물이 나는 그 정도로 잘 만든 게임입니다. 또 반대로 또 되게 재밌는 것도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이 모성이라는 게 또 복수의 어떤 근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 자식을 해친 상대에게 엄마로서 복수하는 네. 거. 모성은 모든 걸 이겨내고 희생하고 보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절대적인 느낌. 네. 근데 복수는 굉장한 살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럼 모성과 복수가 과연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주목했던 콘텐츠가 킬빌이라는 영화. 네. 이것도 여기서의 여주인공이 그 복수의 어떤 근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질 때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가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복수심에 더 불을 지핀 것도 있고 고백이라는 영화가 또 있습니다. 네. 이것도 모성으로 인한 복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모성의 이야기가 바닥에 깔려 있을 때 우리는 그 복수를 좀 더 정당화시킨다. 그 진화심리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복수 차이가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은 남성은 지금 경쟁을 인한 싸움인 거예요. 근데 여성은 주로 생존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 전략의 차이라는 거죠. 비단 복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전자를 후대까지 최대한 많이 전파한다고 했을 때 남성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전자를 최대한 많이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아이를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지키는. 것이 입장이라는 거. 이거 여기를 이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는 게 진화심리학이잖아요. 이게 복수에까지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고스란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재밌는 게 출산 직후에 모성 본능이 맞아요.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동시에 공격성도. 같이 외부 위협에 과민 반응하는 형태로 엄마고.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금지 건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내 아이를 건드리는 순간 아주 극단적인 공격성이 발휘가 된다. 보호 본능을 동반한 생물학적인 전투태세라고 보는 측면이 그럴 있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게 사실은 킬빌도 비슷해요. 음. 킬빌이라는 영화를 보면 구조가 굉장히 이상한데 복수를 순서대로 적잖아요. 그럼 킬빌에서 제일 먼저 죽여야 할 사람은 오렌 이시이예요. 그러니까 1편의 마지막에서 루시리우가 연기해서 검술로 싸우는 1편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실 1편에 처음에 나와야 돼. 근데 킬빌 1을 떠올려 보시면 제일 먼저 싸우는 게 집에 있는 주방에 있는 그 맞아요, 버니타 맞아요. 그린이라는 여자랑 싸우잖아요. 네, 네, 막 네, 네. 주방 기구를 사용해서. 애 들어와서 딱 멈추고. 버니타 맞아, 그린은 맞아. 원래 복수의 두 번째 대상이에요. 순서대로 따지면. 근데 왜 순서를 뒤바꿔서 맨 앞에 했냔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킬빌 2까지 보게 되면 킬빌 2에서는 결국 빌을 죽이러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4살짜리 딸이 빌과 놀고 있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죽여야 되는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자기 딸을 보는 거거든요. 똑같은 구도가 사실은 버니타 그린 시작일 때예요. 그렇군요. 버니타 그린의 그때 그 살인을 자기 엄마를 죽이는 걸 버니타 그린의 딸이 보잖아요. 딸이 몇 살이냐? 4살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수미상관을 두고요. 그다음에 버니타 그린과 딸이 갑자기 싸울 때 이 아이가 들어오니까 두 사람이 마치 이렇게 일상적인 것처럼. 것처럼 칼 숨기고 이렇게. 연기하죠. 맞아요. 똑같이 빌도 자기 딸하고 연기를 하고 있을 때 키도가 들어가죠. 이런 측면으로 구조가 돼서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복수의 영원한 순환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애초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킬빌 3편이 예고가 됐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꾼 게 앞뒤에 그 모성과 관련된 두 복수극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계도 있어요. 미국의 타임즈에서 미국인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복수 감정 그리고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책에서 봤던 걸 기억하는데 당신이 절대로 용서 못할 범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니까 질문하는 거죠. 가장 몇 단계가 있는데 그 기억나는 걸 순서대로 대충 얘기하면 가장 잘 용서하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거짓말했을 때 용서해 줄 것 같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내 돈 훔쳤을 때. 그 다음은 나를 때린 사람.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심각해지는데 이거보다 더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성 입장에서 내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진짜 흥미로운데 내가 성폭행 당한 것보다 더 용서가 안 되는 게 나의 자녀가 성폭행 당했을 때. 아우, 그리고 맨 마지막은 자녀가 죽었을 때, 피살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하면 개체의 어떤 그런 본능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는 게 더 끔찍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자녀가 성폭행 당하는 걸 더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듣기만 것도 해도 정말 너무 그쵸, 화가 그쵸.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수에 대한 어떤 감각과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 이제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사실은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복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약간 화풀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을 좀 비교해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파리를 건드렸는데 해파리가 날 쏴. 그다음에 말벌의 집을 건드리니까 말벌들이 쏴. 쫓아오고 막. 이건 보복이거든요. 보복과 복수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반추라는 개념이에요. 복수를 더욱 복수로 만드는 것, 더욱 맞아요,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건 반추이거든요. 되새김질. 맞아요. 나는 한 대 맞았는데 7대를 때린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복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엮으려고 하는데 네네. 일단 복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복수를 하는 이유. 우리는 왜 복수를 하는가?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사건을 기억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이건 이제 해마에 저장이 되겠죠. 네네. 네, 그러면은 이게 기억이 되면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준 거지? 여기 이제 편도체가 또 이제 적용이 되죠.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 결과를 놓고 내가 이 목표 지향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추론하는 능력인 전전두엽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해마부터 편도체부터 전전두엽까지 이어진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수를 달성하게 되는 거고 감정이 기억을 강화시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분노, 수치심, 공포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편도체나 해마를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합니다. 네. 이 분노, 수치심, 공포는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느꼈다. 그러면 절대 잊지 말라라는 감정 명령어와 함께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계속해서 곱씹는 거죠. 그게 말씀하신 반추에 반추이죠. 해당을 하는 거고 네. 한 10년간 한 번도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 뇌에서 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꺼낼 때마다 강화되면 영원히 잊지 못해요. 강화되는 데다가 기억에다 살을 붙이게 되는 그쵸? 거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존 윅 시리즈입니다. 존 윅. 네. 야, 존 윅이 이렇게 뇌과학하고 관련 있는. 뇌과가 관련된 작품이에요. 네. 저는 일단은 이 호쾌한 액션을 좋아하는데 너무 잘 만든 액션 영화. 저도 다 봤어요. 그 액션이 정말 죽이거나 약간 좀 비활성화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닥따닥따닥 하면 딱 소리 한 방에 한 명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걸로도 맞아요. 초당 올라있잖아요. 죽이는 사람의 숫자 이런 거 계산도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존 윅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애착 손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제 존 윅이 데리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애착의 대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강아지의 죽음 때문에 옥시토신이 감소합니다. 존 윅이. 그러면서 이제 편도체와 시상하 부축이 활성화되면서 분노가 극대화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공격성이 막 강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른 액션과 좀 다른 복수과 다른 게 존 윅이 이 분노가 밖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요. 억제된 분노가 네. 편도체를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해요. 아, 이거 네, 표출하지 네, 못했을 때. 그쵸. 그냥 표출해버리면은 한 번에 이 메커니즘이 끝나버리는데 끊기는데. 이거를 억제하면 더 반발이 되면서 더 강하게 편도체 활성화됩니다.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참으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걸 억눌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존 윅의 특징이고 정말 철저히 훈련된 누군가가 억제된 분노를 바탕으로 나오는 공격성이 자동화돼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영화고 매력적인 복수극이 된다. 요거 이제 2025년 8월에 스피노프 작품도 개봉을 합니다. 발레리나라는 작품. 오. 네, 요게 이제 존 윅 세계관에서 스피노프가 들어가는 건데 She sent you here to kill me? Your choice. 근데 이거는 제가 아나 데 아르마스를 제가 너무 팬이라 가지고 우리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에서 맞죠. 멋지게 나왔죠.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게 그러면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구나 이 생각이 나는 게 킬빌 딱 들으면 자막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복수라는 것은 식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요리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식으면이라는 얘기가 아까 말하는 시차와 반추를 뜻한단 말이에요. 기다렸다가 하는 네, 거. 식지 않고 뜨겁게 바로 먹으면 복수가 아니라 보복이잖아요. 아까 말했다면. 그래서 이제 복수가 되는 건데 더 재밌게 제가 느껴지는 건 복수극을 보면 약간 좀 그런 성향을 따서 둘로 나눠보면 킬빌식 복수가 있고 올드보이식 복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킬빌은 복수를 당할 사람이 내가 복수의 대상자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내가 왜 복수를 당하는지 이유도 알아요. 알고 당하는 복수? 왜냐하면 내가 더 브라이드한테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올드보이는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나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나 그것만 좀 내가 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러는지 쟤는 누군지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당하는 복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물론 알게 되지만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는 복수가 더 무서워요? 아니면 알고 당하는 복수가 더 무서워요? 모르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이 저는 살짝 드는 부분도 있어요. 모르고 당할 때의 공포는 물론 정신적인 공포도 있지만 그때 정신적인 공포는 그야말로 1차원적인 공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니까 사실상 공포감이 극대화된 경우라면 알고 당하는 복수는 자책감, 죄책감, 후회 이런 게 결합이 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까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사실은 알고 당하는 복수가 더 클 것 같거든요. 와 그러면은 제일 무서운 거는 모르고 당하다가 알려주고 계속 복수. 그게 올드보이야. 그러니까. 네, 뒤에 가면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 순간이 있잖아. 딱 그 순간 막 그 최민식 씨가 바닥에 마치 강아지처럼 행동까지 하게 혀 자르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알려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모든 고통을 내가 자초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럴 수 더 있을 것 힘든 게 같아요. 배가 될 수 있구나. 지금 이미 뭐 올드보이 말씀하셨지만 박찬욱 감독 하면은 뭐 복수 3부작으로 그렇죠.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세계의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 사이에서 복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독하면 정말로 지금 관객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박찬욱 감독을 떠올려요. 외국 관객들도. 어떻게 보면 K 복수라는 장르까지 나왔을 정도로 삼각 다 명작이죠 진짜. 그 시작이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인데 네, 사실은 복수는 나의 것은 박찬욱 감독의 약간 대중적으로 말하면 숨겨진 걸작? 생각보다 보신 분이 적거든요. 그래요? 근데 복수는 나의 것은 올드보이랑 모든 면에서 서로 반대가 되는 쌍을 이루는 맞아. 그 영화를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올드보이는 다 보셨으니까 올드보이 네네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 영화는 정말 화라산 같은 영화, 과잉의 영화, 표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저도 몇 년 전에 올드보이를 다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와, 박찬욱 감독이 이때 엄청 젊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힘이 넘치는 과잉의 영화거든요. 누구냐 너? 올드보이는 대사가 너무 많잖아요. 말이 많아서 고통받는 사람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이쪽은 아예 주인공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방식 자체도 굉장히 드라이하고 건조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맥시멀리즘이고 하나는 미니멀리즘이에요. 이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저는 이제 훌륭한 예술가는 아이러니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러니 속에서 인생의 비극을 보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희 박찬욱 감독이에요. 복수는 나의 것은 아이러니의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착한 그런 노동자인 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누나가 이제 유일한 혈육인데 누나가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너무 괴로워하니까 병을 고쳐주고 싶을 때 돈이 없잖아요. 장기 밀매 조직을 알게 돼요. 자기의 신장을 장기 밀매 조직에 주고 왜냐하면 자기 신장을 혈액형이 안 맞아서 누나한테 못 주거든요. 그 상황에서 누나한테 맞는 신장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서로 물물교환으로 바꾸면 누나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접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신장도 털리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사실은 사기를 당하고 폭력까지 당하죠. 그런 상황에서 누나가 그런 상황이고 자기도 이러니까 핀치에 몰린 상황에서 애인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요. 그냥 유괴를 하자. 돈 많은 사람. 근데 다른 범죄하고 달리 유괴를 했다가 돌려주면 피해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애를 해치울 것도 아니고 살짝 데리고 왔다가 협박 전화를 그냥 하고 그 사이에 애랑 잘 놀아주다가 돈 받으면 보내면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저 사람 어차피 돈이 많지 않느냐.
그 상대방이 송강호죠. 하필이면 극 중에서 이름이 동진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자수성가해서 돈을 번 사람이고. 류도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착한 사람이 악연으로 만난 거죠. 애초에 신하균은 심지어는 동진의 딸을 유기할 계획이 아니라 다른 애를 유기하려고 하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게 아이러니고 데려가서도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익사를 했어요, 실수로. 그래서 아이가 죽으니까 일이 커져버리죠. 더 재밌는 건 복수는 나의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송강호의 신하균에 대한 복수만 보이겠지만 신하균도 복수를 하고요. 그 단기 밀매 조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복수에 성공한 송강호를 다시 또 마지막에 누군가가 복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복수가 세 개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두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복수를 하는 실행자이기도 하고 당하는 그런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이러면서 그 악업을 아이러니 속에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재밌고 섬뜩한 영화죠. 또 3부작이니까 또 두 번째가 대망의 이제 올드보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영애 씨가 파격적으로 연기 변신을 했던 친절한 금자씨. 박찬욱 감독이 또 이제 재담, 재기에도 굉장히 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는 말, 이제 재밌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수 3부작을 했던 게 그랬다는 거예요. 애초에 복수 3부작을 기획했을 리가 있겠는가라는 거고 첫 작품인 복수는 나의 것을 만들었을 때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작품을 만들면 그 당시엔 제작 발표회라는 걸 해요. 제작 발표회에서 다음 영화는요 올드보이고요, 뭐 복수국입니다. 어쩌고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자가 그랬다는 거죠. 또 복수국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에이, 건데. 너무 못됐다. 물론 그 말이 그렇게는 안 했겠지. 앞으로 또 나올 돌려서. 에이, 또 복수곡이에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바로 즉석에서 받아쳤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복수 3부작을 만들려고요. 아, 일부러. 네. 더 약올려. 아예 두 번째 작품 만들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작품까지 그 얘기를. 질문에 더 약올려, 더 약올려. 즉흥적으로 답한 하나 더 거예요.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올드보이를 대성공시켰죠. 아니, 근데 올드보이는 사실 만화 원작인데 네. 완전 다른 내용으로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성공하셨죠. 그리고 이제 3부작으로 갔겠죠? 박찬욱 감독의 이제 한 감독의 훌륭한 감독이 있으면 긴 이런 필모그래피가 있으면 거기서 변곡점에 해당하는 변화를 보여주는 시기 영화가 있는 거잖아요. 네. 친절한 금자씨 이후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의 비중과 성향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약간 마초적인 성격들 같은 게 있었고요. 올드보이 생각해 보시면 망치로. 떠오르잖아요. 그건 단순히 표현뿐만 아니라 예.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후로는 실제로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박찬욱 감독 스스로 말하는 게 처음으로 정석영 작가랑 함께 각본을 쓴 작품이 바로 친절한 금자씨. 근데 친절한 금자씨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복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시 상태에서의 복수라는 건 어땠을까? 아까 말한 그런 인류학적인 원리로 복수를 했겠죠. 네. 근데 이걸 계속 그 공동체가 용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끔찍한 일을 하면 내가 끔찍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끝나지 않겠죠. 그 그렇겠죠. 순간이. 점점 공동체가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공멸하겠죠. 지금 문명사회는 사적보복을 금지하잖아요.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끔찍한 일을 당해도 똑같이 되갚아주면 나도 감옥을 가야 되잖아요. 그쵸. 법이 심판해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걸 법적 정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원시적으로 인간이 자기가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되갚아주고 고통을 전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이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정의 혹은 이 고통을 전가하고 이르는 원시적인 욕망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제도적으로 확립시킨 게 법이겠죠. 네. 사적보복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게 친절한 금자씨인데 친절한 금자씨의 악당이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백선생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역을 풍부하게 만들려면 악역이 뭐 사연이 있다거나 악역이 갖고 있는 어떤 딜레마가 있다거나 이런 걸 그쵸, 보여줘야 되는데 친절한 금자씨는 이 백선생은 100% 악인이고요. 정상을 참작할 만한 게 없고 그냥 죽어 마땅한 인간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묘사가 됐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제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이 변수들을 통제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만약에 사연을 주게 되고 이 사람한테 이유를 주게 되면 사적 보복에 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기가 좀 약화가 되겠죠. 흐려지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사정도 봐줘야 되니까. 네. 근데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어. 네. 왜냐하면 너무너무 악당이니까. 네. 그럼 이제 남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상황에서도 사적 보복을 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하는 영화인 거예요. 논리를 좀 깔끔하게 단순화시켰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준 영화가 바로 친절한 금자씨인데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했던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법적인 죄를 이미 다 치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왜냐하면 형기를 어쨌건 다 네. 치러서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도덕적인 속죄랑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복수의 주체가 이금자 그러니까 극중에 이영애 씨로 보이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계획을 다 세팅해가지고
감옥에서 동료들 다 모아서 이 장대한 비극을 하지만 복수극을 하지만 정작 복수를 실행할 땐 자기가 별일을 안 해요. 다 유족들이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수의 주도자이면서 복수의 관찰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이 사척보복이라는 것 더군다나 앞에 두 편하고 합쳐서 복수 3부작이라고 이제 마무리 지을 마지막 작품이니까 복수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코멘트처럼 보이기도 하죠. 약간 이제 복수라 그러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물알고 없죠. 네. 근데 복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딜레이 시키다 보면 이 감정이 누적이 되면서 누구를 향한 복수였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감정은 이만큼 커졌는데 그 대상은 모호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여준 게 저는 그 성난 사람들 스티븐 연 주인공이 나와서 집에 가는데 하얀색 SUV가 막 깜빡이도 안 틀고 매너 없이 운전을 하니까 보복 운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내가 가는 진로를 방해했어? 나도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는 이 둘이 완전 앙숙처럼 철천지 원수처럼 찾길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정을 막 파괴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러면 드라마라서 굉장히 또 긴 시리즈가 있는 길죠, 거 아니에요? 길죠. 그러면 그 보복 운전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보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일단 스티븐 연도 직업이 지금 좀 불안정하고 가족들도 뭐 나한테 도움되는 가족이 하나도 없고 성이 날 수밖에 기댈 없네. 데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런 스트레스들이 누적돼 있었던 거고 이 공감이 엘리 되겠네요. 웡도 남편은 경제적으로 좋은 집안의 자제여서 뭐 경제적 여유는 있지만 뭔가 생활력이 없고 뒤로 가면 결국은 둘이 같은 처지예요. 둘 다 제때 이 분노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했고 너도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이렇게 화가 났을까를 보복운전도 실제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이 보복이라는 게 정말로 정당하게 화를 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나의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화를 애꿎은 곳에다가 그냥 마구 쏟아내는 걸 수도 있다. 시즌2에는 윤여정 배우 예. 그리고 송강호 배우 굉장히 또 매력적인 또 작품이 되겠네요. 일단 라인업은 뭐 실제로 살인 사건이 벌어질 때 복수심과 관련된 사건이 몇 %쯤 될 것 같아요? 복수심? 네. 저는 절반 이상이다. 절반? 저는 절반 이하야. 돈 때문에 죽이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 9%라고 보통 사회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요? 그밖에 안 돼요? 네, 9%인데 이게 또 연구마다 다 다르니까 네. 미국인의 경우에 살인 사건을 분석해서 20%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네. 한 해에 정말 엄청난 비극으로 9.11 테러 때 죽었잖아요. 그것보다 복수심으로 살해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많다. 1년에. 하긴 그렇게 워낙에 하면 많을 굉장히 많은 테니까 것 여러 가지가. 살인의 유형에 따라 또 완전히 다른데 복수심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살인의 유형이 교내 살인이에요. 학교에서요? 학교에서 무슨 뭐 이상하게 학교에서 사람을 죽여요? 친구들을 죽이거나 뭐 아니면 학살극 같은 거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거의 경우에는 60%가 복수심 때문에 죽인다는 거거든요. 역시 60%면 절반이 넘잖아요. 교내 살인의 경우요? 네, 교내 살인의 경우. 학교를 기반으로 한 복수극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많죠. 네. 내가 학교에서 무언가를 노력을 했는데 이게 공정한 결과로 돌아오지 않았어. 네. 네. 이때 불공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 내가 무언가 무시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편도체의 과반응을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의 복수는 나의 이익, 뭐 나의 생존을 지키는 이걸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정의 구현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내가 받는 어떤 뭔가 불이익이 지금 나의 정의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내 경쟁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왕따 같은 거. 이때가 되면 이제 이 피해 망상적인 해석까지 연결이 됩니다. 정의가 무너졌다? 근데 여기 더 피해 망상적인 해석이 들어가니까 이때는 이제 나를 괴롭힌 상대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악. 그래서 공격이 정당화가 되니까 복수하기도 좋고 그냥 이거는 인류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다. 이렇게 돼서 정의로운 선택처럼 돼서 복수의 당위성을 높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평범한 모범생 전교 1등 시은이라는 학생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진짜 조용하고 공부밖에 모르고 가정에서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조용하고 냉철하고 굉장히 똑똑한데 어쨌든 얘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조금씩 이제 얘를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다가 이제 어떻게 폭력의 세계로 휘몰아쳐 들어가고
실제로 얘는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거지. 요 시은이라는 주인공이 과학으로 싸웁니다. 자기 입으로 막 나레이션으로 막 지금 과학 이론을 막 하면서 뉴턴의 운동 법칙, 뭐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 뭐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주먹으로 싸우면 밀리니까 주변 책을 집어서 때린다던가. 그다음 뭐 파블로프의 개 이러면서 반복되는 어떤 것에 얘네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면 질 것 같은데? 아니 그러게요. 질 것 어느 같은 세월에. 아니 질 것 같은 게 아니라 모험생들은 속으로 한 번씩 해본 생각이야. 진짜요? 모험생들 좀 왜소하고 궤도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몸이 모험생들이 약하고 때는. 이제 왜소하진 않나? 어쨌든 누굴 때리지 않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은 잘한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둘, 왼쪽에 셋. 오른쪽에 눈을 먼저 찌르고 왼쪽에를 볼펜으로 허벅지를 찌르고 막 이러면서 머릿속으로 막 경우의 수를 다 세. 근데 이미 갔어 걔네들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재밌는 게 얘는 이걸 실행으로 옮겨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계속해서 이제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복수하고 여기서 이제 왕따도 합류하고 정의로운 또 싸움 잘하는 애도 합류하고 하면서 약간 학원물처로 가는데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고 재밌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좀 별개로 드리는 질문인데 네.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 네. 복수가 성립할까? 내가 뭔가 피해를 입은 기억을 안 갖고 있는데 복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 사건이. 근데 재밌는 게 내가 복수할 원인, 기억은 없는데 분노가 남아있어. 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누군가를 보면 네. 알 수 없는 긴장감과 적대감이 드는 거죠. 네. 네. 나중에는 이게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쥐를 실험을 했는데 쥐한테 전기 충격을 줘요. 이때 해마를 손상시켜서 기억을 지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건을 기억 못해요, 쥐는. 네. 근데 공포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없지만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쥐는 해마를 손상시키지 않아도 기억 잘 못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쥐 비하하시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미키마우스 보세요. 얼마나 똑똑한데. 쥐가 똑똑한데 쥐를 실험한 이유가 이런 공포 반응 이런 걸 학습해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행동을 하니까 이거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영화가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 그렇지. 네. 감정은 남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수극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내가 복수라는 대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기록을 보고 정보가 주입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전의 감정 기억이랑 연결이 되면서 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많잖아요. 기억을 잃었어. 네. 네. 근데 기억을 잃은 나의 애인이 네. 나를 보면 다시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은 기억은 없어도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는 그게 거예요. 이제 이터널 선샤인에 관한 케이스인데 이터널 선샤인을 보면 결국은 사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함께했던 습관이고 세월이고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것이 감정의 흔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학자도 인정을 하는 거네. 이 감정이라는 게 진짜 해마에만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감정의 흔적이 네. 뇌에 남겨져 있다. 저는 아까 그 어떤 고통을 가장 참을 수 없냐라는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 때 뭐 성폭력에 대한 기억 이런 말씀을 하셔서 떠오른 거기도 하고 또 여성의 이 복수의 근원이 되는 동기가 내가 아닌 타인일 경우도 많다라고 한 거에서도 이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Promising Young Woman이라는 영화예요. 네, 거기도 그렇죠. 원래는 사실 이렇게 눈망울이 항상이라도 이렇게 눈물이 맺혀져 있는 것 같고 좀 슬픈 눈을 가진 여리여리하고 그냥 이렇게 단아하고 다소곳한 캐릭터만 하던 분이 이제 여기에서는 획기적으로 변신한 모습으로 복수하나요? 남자들에게 이제 차례차례 계속 복수를 하는 연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대학 때 본인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어떤 남학생에게서 성폭력을 당했고 근데 그게 사실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고 지나갔으면 이렇게까지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좋은 집 자제고 또 이런 얘기들 우리도 번번찮게 듣잖아요. 젊은 청년의 인생을 망칠 수야 있겠나 뭐 이런 논리로 Promising Young Man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능 만점인 학생이 어떤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당연히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피해자의 편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휴 수능 만점을 받으면 의사가 앞날이 되고 창창한 청년인데. 청년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이런 수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 뉴스에 많이 많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격하면서 말을 비튼 거죠. 그래서 프라미싱 영 워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왜냐면은 프로미싱 영 맨이 그렇죠. 프로미싱 영 우먼의 삶을 망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누구나 다 프로미싱한데 프로미싱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 어디 있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프로미싱이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벌받지 않고 그냥 무마되고 지나간 이 사회되고 복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 복수라기보다는 사회적 복수를 감행을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또 이제 제가 스포일할 수가 없고 독특하네요. 약간 반전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이것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7년이나 지난 일인데 계속 칼에 날을 갈면서 복수를 실행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참기 힘든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게 한 단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무나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소비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뭔가 복수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슬프긴 하네요. 왜냐면은 국가나 어떤 이 단체가 그걸 대신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적 복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복수에 성공한 사람을 국가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용감한 시민상처럼 용감한 복수상. 용감한 복수상을 제대로 시상하는 사회라면 애초에 공적인 복수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미로 한 말인데 좀. 재미로 하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야? 제가 뭐 죄를 줬습니까? 요거랑 약간 비슷한 또 서사를 담고 있는 밤쉘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라는 작품인데 두 가지 작품은 또 공통점이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작품은 어떻게 보면 용감한 뭐 제보자, 용감한 폭로자가 나와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비리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나서서 연대를 하고 그 제도를 바꾼 거잖아요. 지금은 요즘 세상은 SNS도 발달했고 공론화 자체가 복수가 네, 되는 공론화 거죠. 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쉬워지니까 진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어떤 게 과연 맞는 건지 진리가 점점 묻히면서 좀 피로해진 게 또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작품은 뭐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실화이기도 하고 또 그녀가 말했다는 뉴욕타임즈에서 어떻게 처음으로 그 기사를 쓰게 됐는지 다른 언론사의 이 견제를 컨트롤하면서 특정 기사를 쓰기 위한 그 기자들의 분투가 담겨 있어서 재밌게 봤죠. 근데 이런 이제 복수가 좀 규모를 키우면 이게 개인 간 그렇죠. 복수에서 넘어가서 종교 간, 국가 간의 복수의 고리로 또 이어질 수가 있죠. 전쟁사를 복수의 역사, 복수의 악순환의 역사 이렇게 파악하는 전쟁사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왜 터졌는가? 물론 단일한 원인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데는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복수심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게 1914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한 50여 년, 40여 년 전에 보불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랑 그 프로이센이랑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가 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데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알사스 로렌 지방을 원래 프랑스 땅인데 독일에 뺏기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인 굉장히 타격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고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편에 독일이 섰을 때 그에 반해서 러시아와 함께 프랑스가 거기에 반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누가 이겼는가? 프랑스를 포함한 이쪽이 이겼잖아요. 독일이 졌단 말이에요. 동맹군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독일은 이번에는 굳이 얘기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상대한테 고통을 줬던 게 보불 전쟁이라면 1차 세계대전에서는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국제연맹에 가입이 금지가 돼요.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배상금을 갚아야 돼요. 그게 베르사유 조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네. 국제적으로도 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런 그 국가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분노와 이런 게 쌓이게 되죠. 심지어는 1차 세계대전에 졌을 때 독일 사람들의 상당수가 당시에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는 군사력이나 의지가 약해서 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등에다가 칼을 꽂는 내부의 적들 때문에 졌다라는 견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유대인. 네. 그들이 믿기에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걸 부채질하는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틀러죠. 네. 그래서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복수심을 계속하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키운 거죠. 이러다가 히틀러가 그것을 계속 강화하는 방식으로 집권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니까 유대인 학살로도 이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들이 이런 복수의 악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입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에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갔을까? 자기들의 상선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왜 들어갔을까? 진주만 공수를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니까 응전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수네요. 베트남전에 왜 들어갔을까? 통킹만 사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도 인벌브 됐지만 거기서 결정적으로 이 여론의 힘을 입어서 확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었던 방식으로 전쟁사 자체를 사실은 이런 그 집단 간의 복수심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고요.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가장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견해가 바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도 있는 분쟁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기조차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사실은 다 가해자이면서 다 피해자죠. 물론 그것을 그냥 평준화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훨씬 더 잘못한 나라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다가 그걸 영화적으로 너무 잘 다룬 게 민헨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보통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떤 유대인들과 관련된 역사를 다룬 영화하면 더 유명한 쉰들러 리스트가 있는데 그렇죠. 쉰들러 리스트는 일방적으로 당한 끔찍한 사건, 홀로코스트를 다루고 있잖아요. 민헨이라는 영화는 1971년도에 민헨 올림픽 때문인데 민헨 올림픽이 사실은 테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선수단의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가서 검은 9월달이라는 어떤 그런 테러 조직이죠. 그래서 납치해서 코치라든지 선수를 무려 11명을 인질극을 벌여서 살해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안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똑같이 그의 숫자에 해당하는 11명을 처단하게 되는데 그 11명은 거기랑 관련이 되어 있는 테러의 배우들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미넨의 올림픽에서의 테러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핵심적인 요원인 에브너라는 사람, 에릭 바나예요. 에릭 바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료들이 그 배우자들을 처단하도록 명령을 받고 실행하는 과정, 이걸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그것을 굉장히 건조하게 당하는 사람들과 해치우는 사람들과 이들 사이에서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암살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고스란히 다 보여줘요. 어떤 효과가 있게 되냐면 죽는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들이나 보복하는 사람들이나 그 모두가 다 누군가의 피와 살이 흐르는 자식들이다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죠. 보복을 하면서도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 처음에는 이 에브너는 이 애국심에 불타서 이런 테러에 맞선다는 정의의 화신으로서 자기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기 하는 행동 자체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복수를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저쪽의 논리를 알게 되고 저쪽의 정서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점점 회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자기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상대를 발굴해서 암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방 안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매트리스에 폭탄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미친 듯이 매트리스를 찢어요. 폭탄이 있나. 그러다가 혹시 텔레비전은? 하고 텔레비전을 또 막 분해해요. 약간 편집증처럼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폭력의 악순환과 이 복수의 악순환 끝에 결국 어떤 것이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처참한 그런 중반부의 장면들로 귀결이 되는 거죠. 지금 요 말씀하신 그 뮌헨 올림픽 1972년 사건이 아직까지도 세계 스포츠 역사상 가장 최악의 테러 사건이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사건을 생중계했던 ABC 스포츠 중계팀의 관점에서 본 9월 나왔다. 5일 위험한 특종을 같이 이어서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연관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약간 스피노프 같은 느낌이 있겠는데요? 같은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시점이 실제, 다르고요. 네. 다른 데가 만든 거죠? 같은 관점이 제작진은 다른 아니고 거죠. 관점이. 제작진이 뭐 갖고 나온 완전히 다르죠. 수십 년, 한 20년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을 먼저 배경 지식을 얻고 싶으면 9월 5일을 먼저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이후가 이제 뮌헨이니까. 킬빌에서의 그 유명한 대사 아까 말씀하신 복수는 성급하게 뛰어들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식었을 때 차게 먹어야 제맛이다. Revenge is a dish best served cold. 그 말이 있지만 우리 라플 위클리는 뜨거울 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음식 얘기하는 침 나와요. 배고픈가 배고프세요? 봐. 때가 됐죠. 식사 때가 됐어. 네, 라플리클이 맛있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복수를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이 작품 왜 언급 안 됐지?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예고편을 통해서 다음 주 주제를 미리 공개하니까요. 관련되는 작품들, 떠오르는 작품들 마구마구 트라이브 앱을 통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고 이야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번 주 주제 고양이에요. 와. 소미! 소미와 하루, 고양이 2마리의 집사입니다. 평론가님이 그렸던 어떤 마인드맵보다 이 소미 칸이 제일 커요. 따뜻해, 따뜻해. 고양이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양이도 마찬가지. 잘 때가 제일 귀엽거든요. 고양이는 깨어있을 때도 너무 귀여워요. 이건 안 당해보셔서 그렇고요. 제가 다 읽은 책인데 대집사 고양이 상담소라는 책이에요. 2명의 수의사분이 쓰셨는데 성함이 나응식이에요. 야옹신으로 별명을 와, 안현 미야오, 이동 지야오, 후야오도. 심지어 귀여웠어. 와, 지금 이걸 보는 고양이들이 팔짱을 끼고 야, 저 인간들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이거 생각이 다 되니까 재밌네요. 와,